1762년 윤 5월 13일 조선의 하늘 아래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뒤주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아들은 28살이었고 왕세자였으며 아직 왕이 되지 못한 채 그 좁고 어두운 나무 상자 안에서 여드레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모화변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사도세자의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조선 역사 500년을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드라마로, 영화로, 소설로 수백 번 반복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질문을 제대로 던진 적이 있었을까요? 영조는 왜 아들을 죽였을까요? 정말로 왜였을까요? 미쳤기 때문이라고요? 사도세자가 광기에 사로잡혀 사람을 죽이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광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처음부터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 무언가가 영조로 하여금 그 결론에 이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언가의 정체를 추적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죽은 왕세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죽음을 만들어낸 시스템의 이야기를, 한 인간의 비극이 아니라 그 비극을 설계한 권력의 이야기를, 역사책이 말하지 않는 것들, 사극이 보여주지 않는 것들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영조라는 인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를 단순히 아들을 죽인 잔인한 아버지로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조는 조선 역대 왕 중 가장 오래 재위한 왕입니다. 무려 52년. 그 반세기 동안 그는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조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무술이었습니다. 궁중에서 물을 나르고 허드렛 일을 하던 신분의 여인.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조선의 신분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혈통과 신분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가장 낮은 신분의 어머니를 두었다는 것. 영조는 평생 그 사실을 지워내야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실을 무기로 삼아 자신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평생 막아내야 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 지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숙종대를 거치면서 조선의 정치는 두 개의 거대한 붕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노론과 소론. 이 두 세력은 단순한 정치적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후계 문제에까지 개입했고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생존 자체가 결정되는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숙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희빈장 씨의 아들 경종과 숙빈 최 씨의 아들 연인군. 이 연인군이 훗날 영조가 됩니다. 소론은 경종을 지지했고 노론은 연인군을 지지했습니다. 경종이 즉위하고 연인군이 세제로 책봉되자 소론은 연인군이 경종을 독살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임사와 수많은 노론 인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종이 죽고 영조가 즉위했을 때 이 사건은 영조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았습니다. 나는 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라는 의심. 낮은 신분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불법적인 왕이라는 시선. 영조가 왕이 된 첫날부터 그는 이미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이 포위를 돌파하기 위해 하나의 정치 기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탕평책입니다. 탕평.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고르게 평평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노론과 소론 양측을 고루 등용하여 당파의 균형을 잡고 그 균형의 중심에 왕이 서겠다는 전략. 이것은 단순한 인사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권 강화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쟁이 극심할수록 신하들은 서로를 견제하느라 왕에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당쟁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그때 신하들은 왕에게 집중합니다. 그 집중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영조가 원한 것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통제 가능한 긴장, 왕이 심판자로 서 있는 구도. 그런데 탕평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노론과 소론을 함께 등용한다는 것은 서로 원수지간인 사람들을 같은 조정에 앉힌다는 의미였습니다. 신임 사화를 주도한 소론과 그때 가족을 잃은 노론이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왕을 섬기는 구조. 이 구조 속에서 각 당파가 선택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은 하나였습니다. 다음 왕, 즉 세자와의 관계. 사도세자는 1735년에 태어났습니다. 영조가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얻은 아들. 그 이전에 영조는 이미 효장세자를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실의 고통 속에서 얻은 아들이었으니 영조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에 대한 기록은 처음부터 이상합니다. 그는 총명했습니다. 글도 빨리 익혔고 무예도 좋아했으며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조와 세자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 금이 갔을까요? 역사가들은 여러 설명을 제시합니다. 기질의 차이. 영조는 학문을 좋아했고 세자는 무예를 좋아했다. 가치관의 충돌. 영조는 검소함을 강조했고 세자는 풍류를 즐겼다. 이런 설명들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들은 표면의 이야기입니다. 더 깊은 곳을 보겠습니다. 영조가 세자를 대했던 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조는 세자를 교육하는 방식이 극단적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경연을 시키고 실수를 가혹하게 질책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세자를 면박 주었고 세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수치가 공개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조는 세자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영조는 세자를 너무 사랑했기에 그리고 세자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 너무 짓눌려 있었기에 세자의 작은 실수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조는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무수리의 아들 형을 독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왕. 그가 세자를 통해 만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 완벽한 혈통, 완벽한 학식, 완벽한 도덕성. 세자는 영조의 열등감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세자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대는 처음부터 인간이 충족할 수 있는 기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당쟁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영조의 탕평체제 하에서 노론과 소론은 표면적으로는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치열한 암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투의 핵심 전쟁터가 세자였습니다. 당파들이 세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세자의 스승이 되는 것, 그리고 세자의 측근이 되는 것. 세자 주변을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곧 다음 왕권을 예약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영조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세자 주변 사람들에 대해 극도로 예민했습니다. 세자와 특정 당파가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세자가 누구와 대화했는지,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를 감시했습니다. 이 감시 속에서 세자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눈 아래 있었습니다. 그 눈은 사랑하는 눈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의심하는 눈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신하와 가까워져도 의심받을 수 있었고 어떤 생각을 표현해도 당파적 의도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세자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고립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사도세자가 기행을 저지르고 사람을 해치기 시작했다는 기록들은 모두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상 행동은 단순한 광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출구 없는 압박 속에서 인격이 무너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749년 영조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합니다. 세자가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대리청정. 왕이 세자에게 정무를 맡기는 제도. 이것은 왕세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신뢰의 표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영조가 대리청정을 실시한 맥락을 보면 그것은 세자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당시 영조는 신하들과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탕평의 이상은 무너지고 노론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왕권에 대한 도전이 노골화되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대리청정을 선언했을 때 노론의 일부는 이것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세자는 아직 어리고 세자의 주변에는 소론 계열 인물들이 많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우려한 것은 세자의 미숙함이 아니었습니다. 세자가 정무를 맡게 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대리청정은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세자가 내린 결정들은 영조에게 번번이 번복되었습니다. 세자가 어떤 인사를 단행하면 영조가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세자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 하면 영조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하들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세자의 명령보다 영조의 눈치를 먼저 살폈습니다. 세자를 통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자의 권위는 처음부터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노론의 핵심 홍계희. 홍계희는 당대 노론의 실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영조의 신임을 받으면서도 세자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했습니다.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영조에게 보고했고 세자의 실수와 기행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전달했다는 혐의가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왜 홍계희는 세자를 적으로 삼았을까요? 세자 주변의 소론 계열 인물들 때문이었습니다. 세자가 왕이 된다면 소론이 득세할 것이고 그것은 노론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신임 사화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노론에게 소론이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분다는 의미였습니다. 홍계희를 비롯한 노론 강경파는 계산을 했습니다. 세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왕세자를 직접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조가 살아있는 한 공식적인 방법으로 세자를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영조의 손을 빌리는 것. 나경원의 고변. 1762년 5월 이모화변이 일어나기 불과 몇 주 전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영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세자의 비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자가 궁 밖을 무단으로 빠져나갔다. 여승을 궁 안에 들였다. 사람을 죽였다. 평양까지 다녀왔다. 이 모든 것들이 조목조목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나경원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세자의 측근이었습니다. 세자의 행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세자를 고발했습니다. 역사가들 사이에는 나경원 배후에 노론 강경파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나경원이 자발적으로 이 고변을 올렸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것은 일개 세자의 측근이 감당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세자를 고발한다는 것은 세자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목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누군가가 나경원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나경원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경원은 고변 직후 처형됩니다. 이유는 세자를 직접 고발한 죄, 왕세자를 능멸한 죄. 그런데 이상합니다. 고변의 내용이 허위였다면 영조는 왜 그 내용을 근거로 세자를 폐위하고 죽였을까요? 고변이 사실이었다면 그 사실을 전달한 나경원을 왜 죽였을까요? 나경원의 죽음은 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사주한 배후가 드러나지 않도록 영조가 세자에게 사약을 내리지 않고 뒤주에 가둔 것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왕세자를 처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약, 유배, 폐위. 그런데 영조는 그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뒤주에 가두는 것. 이것은 공식적인 처형이 아닙니다. 공식 기록에는 세자가 스스로 뒤주에 들어간 것처럼 기재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조는 세자를 공식적으로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세자를 죽인 왕으로 역사에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주는 영조에게 회색지대를 제공했습니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세자가 그 안에서 스스로 죽어간 것이라는 여지를. 그리고 신하들도 이 방식을 묵인했습니다. 아무도 뒤주를 열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를 살려야 한다고 목숨을 걸고 간언한 신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압도적인 침묵에 묻혔습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영조의 분노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노론 강경파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세자가 뒤주에 갇힌 그 여드레 동안 궁궐은 무엇을 했을까요? 영조는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세자의 비행을 낱낱이 읽어내렸습니다. 신하들에게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진짜 판단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책임을 나누어지라는 요구였습니다. 조선에서 왕이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단순한 자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면죄부 절차입니다. 신하들이 동의하면 왕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신하들이 침묵하면 그것도 동의로 해석됩니다. 반대 의견을 강하게 개진한 신하는 왕의 결정에 도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영조는 그 구조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여드레 동안 뒤주 속에서 사도세자는 살아있었습니다. 울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궁궐 어딘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소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후 영조는 울었다고 합니다. 사도, 생각할사 슬플도. 세자를 애도한다는 뜻의 시호. 영조가 직접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이 죽인 아들에게 붙인 이름. 이 이름 하나에서 우리는 영조의 내면을 잠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는 후회했을까요? 아마도. 그러나 그 후회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조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강요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자를 죽이지 않았을 때의 결과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론이 세자와 손을 잡고 왕권에 도전할 가능성. 노론이 세자에 대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조정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 어느 방향으로도 영조에게 평화로운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권이 덫이 순간이었습니다. 영조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당파의 논리 위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이후 왕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아버지의 죽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선언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선언은 단순한 효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 선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게 만든 세력에 대한 전쟁 선포였습니다. 정조의 재위 기간은 노론 강경파와의 끊임없는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만들었고 화성을 건설했으며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문화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노론의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갑자기 죽습니다. 49의 나이에. 독살 의혹이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만든 구조는 정조를 통해서도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그 구조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영조는 왜 아들을 죽였을까요? 사랑해서입니다. 그리고 두려워서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입니다. 영조는 세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처음부터 비틀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워줘야 하는 존재에 대한 사랑,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해줘야 하는 존재에 대한 기대,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세자를 향한 실망과 분노. 영조는 두려웠습니다. 세자가 당파의 도구가 되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공포. 수십 년간 자신을 흔들어온 의혹들이 세자를 통해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영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왕권 구조는 왕에게도 선택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파의 논리, 왕권의 논리, 정통성의 논리. 이 모든 것들이 영조를 하나의 결론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영조가 나쁜 아버지였는가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가 아버지에게 아들을 죽이도록 만들었는가? 역사는 종종 인물에 집중합니다. 영조가 나쁘다, 사도세자가 불쌍하다, 해경궁 홍씨가 대단하다. 인물 중심의 이야기는 선명하고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나 인물만 보면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쟁은 조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 주변에 형성되는 집단들이 다음 권력자를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조는 인류 역사 전체에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왕세자와 왕의 사이를 갈라놓고 왕이 왕세자를 의심하게 만들고 왕세자를 고립시켜 자멸하게 만드는 방법. 이것은 조선의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권력이 집중된 모든 곳에서 반복되는 보편적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모화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비극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구조의 문제를 너무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때로 사람이 아닙니다. 구조가 죽입니다. 시스템이 죽입니다. 그 시스템 안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책임을 나눠 가지면서 아무도 살인자가 되지 않으면서 한 사람이 죽는 일. 그런 일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뒤주는 더 이상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762년 윤호월 21일 뒤주가 열렸을 때 사도세자는 이미 없었습니다. 그 뒤주를 닫은 손은 영조의 손이었지만 그 뒤주를 만든 것은 조선 전체였습니다. 당파였고 권력이었고 침묵이었으며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만든 것은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